안녕하세요. 명화로 배우는 여성미술사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4강 나혜석의 상가 예술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강은 1강, 1편, 2편을 나누지 않고 4강에서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혜석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 속의 나혜석은 1932년 그녀의 나이 40 직후에 자신의 화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모습입니다. 나혜석의 작품은 여러가지 줄곡된 그녀의 삶과 더불어 그 많던 작품들은 대부분 유실되고 현재 남아있는 작품은 40~50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진품에 해당되는 실제 나혜석의 기록과 또 동일하게 나혜석의 사인이 되어 있는 작품들은 실제로는 한 10여 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혜석의 작품들은 상당히 그녀의 글과 신문 기사, 그 다음에 이제 조선미전에 출품했던 팜플렛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수박 그림 같은 경우 나혜석의 아카이브 작업 속에서 나혜석이 화가로 유화 작업으로 이제 가기 직전에 자신의 어떤 드로잉 사실적 묘사들을 담았던 모습입니다. 지금 봐도 상당히 그 사실적 묘사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혼 직후에 보였던 그녀의 이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은 나의 일평생의 위안이요 또 생활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취미요 나의 직업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여기서 취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녀의 글 속에는 어떤 자신의 행위에서 취미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그녀가 이제 자신이 나중에 이제 이혼하면서 이혼 고백서에서도 그런 말들을 쓰는데요. 나혜석이 말하는 여기서 취미라는 의미는 주체로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의지의 문제를 이렇게 취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혜석의 파리 유학 당시, 그 다음에 이제 파리에서 돌아온 이후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건데, 크게 이제 그녀는 일본 유학 시절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남편과 함께 이제 파리로 가서 한 8개월 정도 파리에서 머무는 동안 주로 그녀가 이제 배웠던 화실의 화가가 야수주의적 경향이 강했고요. 그 당시 이제 파리 화단은 야수주의, 표현주의, 인상주의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작품들이 또 나혜석의 작품에 골고루 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나혜석은 이제 파리에 다녀온 이후부터는 동경 유학 시절에 보였던 어떤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색채를 통한 감정을 표현하려 하였고 빠른 붓질이라는 거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형태의 단순화는 대부분 표현주의, 야수주의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어떤 예술의 한 형태였습니다. 표현주의는 20세기 초에 일어난 미술운동으로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화가들이 기존에 있었던 르네상스적인 자연을 재해석하는 방식에서 감정과 감각을 중요시하는 주관적 직접 표현으로 바뀌는 예술 형태입니다. 야수주의도 색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인상주의는 어떻게 보면 빛의 흐름, 인상에 의한 그러한 그 빛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을 표현하는 혼합색보다는 필촉에 의한 그림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때부터 나혜석은 색채를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나혜석의 작품 표현들은 글 속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솔직하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세세한 묘사까지도 해내는 글을 본다면 미술에서는 조금 더 사실적인 어떤 솔직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기보다는 색채를 이용해서 그녀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암울한 현실, 시대 상황, 조국의 현실, 또 여성으로서의 현실을 담아내거나
또 더불어 프랑스의 이국적 풍경이 자신의 주관적 느낌하고 더해져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빠른 붓질 같은 경우는 나혜석이 아까 수박 그림 같은 것을 보면은 그 전에 선전에 이제 입상했던 작품들은 상당히 붓질이 부드럽고 꼼꼼하고 섬세한 표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파리 유학 이후부터는 굉장히 빠른 붓질을 통해서 어떤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하려고 하였고 강렬함이 이제 주된 표현의 목적이었습니다. 나혜석의 자화상입니다. 1928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나혜석의 사진과 나혜석의 자화상을 보면은 그래서 혹자는 실제 나혜석의 얼굴하고 좀 닮지 않은 면도 있다라고 봐서 이게 나혜석의 자화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유난히 크고 긴 코가 유난히 크게 표현됐죠. 좀 서양 여성 같기도 합니다. 오렌지색 음영, 그 다음에 광대뼈가 두드러지고 입술은 꾹 다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왼쪽에 보이는 커튼이 암울하고 여기에 해석이라는 그녀의 이름이 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배경을 다 무채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일부분 커튼인지 어둠의 표현인지 이렇게 검푸른 색으로 표현을 한 건 자신의 심년의 장막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머리는 당시 이 여성이 신 여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랬던 나혜석의 자화상은 굉장히 지치고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그녀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를 듯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 또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성 화가들은 상당히 여성이라 그러면 굉장히 남성의 시선에 보기 좋은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혜석의 그림 속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주체성을 강조한 여성의 표현입니다. 자, 또 다른 자신의 남편인 김우영의 초상입니다. 이 작품은 그녀의 막내 아들 김건이 이제 수원에 기증한 작품인데요. 김건 같은 경우는 그녀의 막내 아들이고 그녀가 이제 이혼 직후에 갓난아이였습니다. 우리나라 한은 총재까지 역임했던 그는 살아생전에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제 죽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머니의 작품, 어머니의 기록, 사진 등을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 기증하면서 얼마나 이제 말하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워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나혜석 자신의 초상화에 비해서 김우영의 초상화는 약간 미완성처럼 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옷주름의 표현이 아직 좀 덜 된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고요. 김우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보다는 조금 더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자신의 남편의 모습이 실제 모습보다 조금 더 그다지 멋지지 않게 표현을 했다라는 건 나혜석이 이 당시에 28년 이후부터 남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색채나든가 표현은 표현주의, 야수주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아까 나혜석의 자화상보다는 조금 더 사실적이긴 하지만 거친 표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녀의 이제 나부 작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혜석은 이 동경 유학 시절에 나부 습작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나부 작품은 프랑스에 있을 때 이제 그린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녀의 일본 유학 시절 아카데미 방식으로 제작한 누드화를 동경 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녀의 스승이었던 구메 게이치로의 작품을 모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경 미술학교에 해부학 강의를 했던 구메 게이치로의 작품을 그녀가 이제 아마 화집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습작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보면 아카데믹한 어떤 이제 그 인체 누드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녀의 이제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녀의 작품 나부라는 작품입니다. 이 또한 비슷한 시기에 그린 나부는
그 당시에 여성 누드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누드상이라든가 인물의 얼굴 표정 같은 경우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나혜석이 그리는 누드화는 보기에 좋은 관음의 대상인 여성이 아닌 주체적 여성,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여성의 몸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자, 파리 풍경입니다. 나혜석은 파리에서의 이 8개월간의 생활이 그녀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림이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색채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미안성처럼 미안성처럼 제작된 작품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거기서 물감과 미술 도구를 사서 그렸던 흔적들로 지금도 보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린과의 만남을 통해서 불우한 말년을 겪지 않았다면은 어쩜 나혜석은 훨씬 더 우리나라 미술사에 큰 획을 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계 여행을 통해서 나혜석은 굉장히 자신의 성숙함을 가지고 왔고요. 예술적 세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풍경하지만 사실적인 풍경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색채에 의해서, 빠른 붓질에 의한 풍경 묘사는 당시 표현주의, 야수주의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의 깡깡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깡깡춤을 추고 있는 무의들이 무대 뒤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경화보다는 훨씬 더 나혜석의 개성이 두드러진 작품입니다. 나혜석은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주체적 여성의 모습을 부각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 항구도 합판의 유체로 그렸는데 이 판 뒤에 그 당시 자신이 그린 장소를 써 넣음으로써 이 그림이 어디에서 그렸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1928년 나부와 아까 등 돌린 나부 습작을 그렸고요. 1929년 3월에 귀국을 하자마자 수원 불교 포교당에서 자신의 불교 여행 중 그린 작품으로 비극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이때 1930년에 또 바로 사랑 없는 결혼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고 지옥이었다 하여 그해 6월 삼천리에 실험 결혼론을 주장합니다. 지금도 뭐 이런 글을 발표한다면 굉장히 그 앞서가는 사회의 파문을 일으키는 글들이지요. 1931년에 이제 김우영과 합의 이혼을 하고 10회 선전에서 정원으로 특선을 하고 작약으로 나부는 입선을 합니다. 이 1931년을 기점으로 해서 파리에서의 그 나혜석의 예술가로서의 어떤 이제 성취 목적이라든가 자유로운 삶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의 맛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체린이란 인물과 불륜에 휩싸였다는 어떤 그 당시의 시대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는데요. 이혼 직후에 바로 이 정원이라는 작품을 그립니다. 이 작품은 이제 조선미술 전람에서는 특선을 하고 일본 제국미술원에서는 입선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정원이라는 작품을 그리면서 그녀가 꽃의 파리행이라는 삼천리에 그녀의 글을 발표하면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 근처에 담 한쪽만 남고 기와지붕 한 귀퉁이만 남은 천년전 건물 궁전이 있다. 이게 원래 이제 클레니 궁전을 박물관으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13세기 물품을 진열해 놓았으며 대개 프랑스 물품이 많고 유명한 것은 여자 허리띠니 이것은 여자 운문에 정을 끼우는 모형 정조대이다. 전국시 남자가 출전 후 여자의 품행이 부정하므로 출전 시 쇠를 잠그고 간다. 그래서 여성 정조대 모양 이 클레니 박물관 궁전의 이 문 모습에다가 십자가 이러한 십자가 모양의 정조대를 넣어서 이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림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여성주의 그림이냐 클레니 박물관을
나름대로 그린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글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여성주의적 시각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이 이 그림과 함께 남겨져 있지 않았을 때, 그림만 봤을 때는 이것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과 글 혹은 어떤 그 사람이 발표한 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그림만 놓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남편 김우영에게 이혼할 당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최린에게는 정조 유린죄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남편 김우영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재산분할만 좀 요구를 하는데요. 하고 싶으면 합시다. 이러니 저러니 여러 말 할 것도 없고 없는 험을 잡아낼 것도 없어. 그러나 이 집은 내가 짓고 그림판 돈도 들었고 돈 버는데 혼자 벌었다 할 수 없으니 전 재산을 반분합시다. 지금에서야 이제 재산 분배 문제가 부부가 동일하게 사는 기간에 습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반한다고 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여성이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건 그 당시에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이제 1915년부터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그 당시 이제 최린이라는 인물하고의 간통죄를 물어서 김우영이 너를 고발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혼에 이릅니다. 근데 그 당시 간통죄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일제시대에는 유부녀만 처벌을 받는 굉장히 남녀 불평등에 입각한 어떤 형벌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딸 김나열 같은 경우는 김우영과 나혜석의 기쁨이라는 의미로 김나열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두 부부는 양성평등적 실천을 최초로 양성 부부의 성을 함께 쓴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혼할 당시에 김우영의 입장은 철저하게 일제에서 만들어낸 간통죄를 가지고 나혜석을 협박을 하지요. 그래서 1931년에 나혜석은 또 이런 글을 인터뷰와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혼외정사는 진보된 사람의 행동이고 배우자를 잊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외정사를 벌이는 것은 제도 실수도 아닌 진보된 사람의 행동일 뿐이었다. 그 별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34년에는 본격적으로 나의 이혼 고백서를 발표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글이죠.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진보적인 글입니다.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저에게나 일반 여성에게나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뺏으려고 합니다. 상대자의 불품행을 논할진대 자기 자신이 청백할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남자라는 명목하에 이성과 놀고 자도 관계없다는 당당한 권리를 가졌으니 사회제도도 제도려니와 몰상식한 너희의 태도에 나는 웃음이 나왔나이다. 이런 의미로 글을 씁니다. 이 글은 당시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한테도 또 비난의 대상이 되지요. 뭘 잘했다고 너가 그런 글을 그것도 신문에 발표를 하느냐. 하지만 나혜석이 생각했을 때는 남자들은 온갖 짓 다 하면서 왜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불합리한 제목을 지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네. 너희는 몇 첩을 두고 있고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왜 여성, 그것도 유부녀에게만 이런 혹독한 제명을 붙이느냐 하고 이제 이러한 글을 합니다. 그의 이제 나혜석은 남편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1935년에 자신의 이제 경제적 어떤 자립을 위해서 소품전을 벌려요. 그 당시 200여 점이라면 어마어마한 작품 수입니다. 나혜석은 이혼과 동시에 작업에만 매달려요. 아이들도 뺏기고 또 돈도 뺏기고 사회적으로 냉담한 속에서 나혜석이 할 수 있는 건 그림 그리는 거하고 글 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그 당시에 나혜석은 굉장히 문제적 여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그 전에 그렇게 성공적인 작품전을 했던 나혜석의 작품은 실패로 끝나고 나혜석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좌절을 합니다. 그의 이제 삼천리의 파리의 그 여자라는 글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또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37년에 그녀의 친구인 김원주, 김일엽 스님을 찾아가서 수덕사에 찾아가서 승려가 되려 했으나 김일엽이 봤을 때는 너는 승려가 될 사람이 못 된다. 하지만 그녀의 법명을 고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김일엽은 이러한 오갈 데 없는 나혜석을 내칠 수도 없고 또 나혜석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절에 머물게 할 수는 없지만 수덕사 근처에 수덕여관에 머물게 하면서 이제 지내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혜석이 그 당시에 최초의 1세대 서양화가였고 나혜석에게 배웠던 화가들 중에는 이응로 화가도 있었고요. 나혜석의 전시회를 통해서 서양화가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던 오지호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록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삼았지만 그녀의 이런 서양화 기법을 배우려고 하는 젊은 미술 학도들이 사찰에 너무 찾아오고 사찰 근처에서 학생들에게 유화와 조각을 가르치면서 이제 나혜석은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37년부터는 이제 말년부터는 정신쇠약과 청란증세까지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삼천리에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글로 발표를 합니다. 38년에는 나의 동경여자미술학교 시대에 자기의 이제 동경여대 유학 시절을 또 세세히 쓰고요. 해인사의 풍광 등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녀의 나름대로 공식적인 활동 시기는 이 38년 시기에 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그녀의 그림들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35년에 그녀의 생가터가 있는 화량전 자격 작품을 보면은 나혜석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인상주의, 야수주의, 표현주의 경향이 강하다겠는데 그 당시에 인상주의의 모네 그림의 어떤 붓질이라든가 색감이 그대로 나혜석의 작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주교입니다. 선주교과 프랑스 마을 풍경이 있는데 특히나 프랑스 마을 풍경 같은 경우는 표현주의적 요소가 강하고요. 야수주의적 색채도 물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그녀가 프랑스 마을의 외곽에 살 때 그렸던 풍경화고요. 이제 33년 그녀가 이제 선주교라는 개성의 유명한 다리와 그다음에 고려의 충신 중몽주의 두 채의 사적비가 있는 작품을 그립니다. 이 선주교의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구도가 굉장히 대각선 형태로 쫙쫙 그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색채도 굉장히 과감하게, 그다음에 생략도 굉장히 과감합니다. 원근법도 무시가 되어 있고요. 그녀가 추구했던 기존의 어떤 조형적 형태보다는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녀의 심정이 더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분놀림이 자유분방하고 또 나름대로는 부분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고 있는 어떤 이 선주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징적 의미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남편과 이혼한 직후였기 때문에 작품에는 이제 그녀의 생활상의 어려움도 보입니다. 이렇게 두툼하게 묘사할 수 있는, 물감을 묘사할 수 있는 프랑스 시기에 비해서 여기 보면 배경 같은 경우는 물감이 얇게 칠해져 있고 붓도 굉장히 거친 모습으로 보아 붓도 굉장히 많이 달아진 형태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 다솔사입니다. 다솔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천의 명소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혜석은 한동안 이렇게 절집을 돌아다니면서 절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 38년을 웹에서 검색해 드릴 수 있습니다. 37년 이후부터 38년부터는 공식적인 활동이 없는 걸로 보아 마지막 이 다솔사를 계기로
그녀의 작품 활동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솔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전형적인 또 좀 차분한 풍경화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앞선 별장이라는 작품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부자였던 윤씨 별장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별장 작품에서도 이렇게 뭐 물감이 아직 그 얇게 칠해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 물감의 바탕에 갈색 톤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유화기법을 배울 때 이러한 갈색 톤을 먼저 발라놓고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전통 유화기법의 한 형태였습니다. 자, 1943년 조선 총독부에서 나혜석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너가 내선일체에 협력하고 또 일본식 개명을 하면 너의 진료비와 화실을 주겠다. 하지만 나혜석은 이러한 일제 총독부의 회유를 거절하고 이렇게 이제 쓸쓸하게 노년을 마무리합니다. 1939년 이후부터 파킨슨병, 중풍 등 병세가 심해지면서 고동이 불편해졌고 이 43년에는 거의 뭐 나혜석은 이제 거의 폐인이 됐다. 양로원에서 거의 뭐 자신의 손 떨림이 심해서 마무리된 자신의 그 미안서, 자신의 글에 대해서도 미안성으로 남길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부탁할 정도의 상태가 이제 병세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1948년 공주 마곡사에 갔으나 병세가 악화되자 그해 11월에 용산에 있는 서울시립자재원으로 갔고 그해 12월에 1948년 12월에 서울시립자재원에서 사망하여 보존이나 공고 없이 무용고 시신으로 처리됩니다. 이 형불자 처리가 되면서 49년에 이제 그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용고 처리가 되어 버렸죠. 그 후에도 나혜석이라는 이름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개인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는 나혜석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금기시했다고 합니다. 나혜석은 이승만 집에 찾아가서 자신이 맡겨놓은 자신의 판화 작품을 찾아올 정도로 그 당시의 정권이나 권력에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현재 그녀의 이제 연인이었던 김우영, 최린, 이광수 등이 친일 반역자로 지칭되지만 나혜석은 수원에 현재 나혜석거리와 기념사학회가 만들어졌고 2015년에는 나혜석 학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정도로 나혜석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수원 팔달구에 있는 나혜석 거리의 풍경입니다. 지금도 계속 조성 중이고요. 수원에 이제 핫플레스가 되어 있지요. 이 나혜석 거리는 2000년대부터 조성을 했고요. 나혜석을 그리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하고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혜석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수원 출신 나혜석 작가를 기려야 된다는 입장하고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문학가, 민족운동가, 여성해방운동가로서 그녀를 기려야 된다는 입장과 그와 상반된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녀는 명확히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명확한 자료나 근거는 없다. 3.1운동 직후에 5개월간 옥중생활을 했다는 기록만으로 그녀를 독립운동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있고요. 그녀의 그림 속에 보여주는 면모들이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그녀의 글만큼 치열하지 않다는 입장도 치밀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흰 여성으로서 혼탁한 시대를 살았던 나혜석은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치열하게 남들보다 앞장서서 세상을 살았던 나혜석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화조입니다. 여기서 보면 김수영 감독이 1978년에 나혜석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최린이라는 인물하고 이제 연애 이야기가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연애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나혜석 일대기가 그려졌습니다. 현재 이 화조 영화는 어떻게 보면 찾아보기도 좀 힘들고 보기도 힘듭니다. 저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부분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는 글을 그 당시에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1920년대 한국의 최초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은 남편 오영한테 이혼을 요구받는다. 파란의 원인은 부부 동반으로 구미를 순시했을 때 파리에서 알게 된 최린과의 우정이었다. 최린은 독립선언문의 서명자이자 33인의 한 사람인 최린. 그 무대가 파리이고 보면 사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도 남았다. 재산도 자녀도 모두 빼앗긴 채 이혼당한 그리고 여인의 행복은 예술도 가정을 추방당하고도 존재치 않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그녀를 이제 이 화조 영화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게 파리에서의 이제 그 촬영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신영균이 이제 나혜석 역을 했던 윤정이에 대한 회상하는 장면에서 이 특히나 루브르 미술관이 화조 영화의 굉장히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루브르 미술관은 실제 촬영이 금지됐기 때문에 당시 촬영 감독들이 카메라를 분해해서 코트 속에 넣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당시 파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윤정이가 문제가 되자 이제 유창한 불란서어로 얘기를 해서 간신히 이런 부분들을 찍어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중앙극장에서 1979년 6월에 중앙극장에서 개봉할 때 이제 그 당시로는 꽤 많은 인원을 관객들을 동원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신영균이 꽤 그 당시에 괜찮은 인물로 이제 나왔는데, 이 신영균 같은 경우는 최린으로, 하지만 최린 같은 경우는 천도교 교령이자 독립운동가로 있었지만 나중에는 일제와 타협하고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라는 고위직에 오를 정도로 변질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매일신보 사장까지 역임하고 고위 관직과 부를 다 가졌던 인물인데, 너무 이제 이 최린을 미화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 윤정이의 모습입니다. 신영균 같은 경우는 자신이 다시 영화를 한다면 자기 상대 배우로 제일 첫 번째로 윤정이를 꼽는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삼천리 이혼 직후에 자신의 네 아이들에게 썼던 글을 삼천리의 신생활에 들면서라는 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엄미를 원망치 말고 사회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내 어미는 과도기의 성각자로 그 운명의 줄에 희생된 자였더니라. 자신을 성각자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혜석은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되면서 그녀의 예술세계와 삶의 흔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960년대 이후부터 대두된 유럽의 페미니즘 운동과 그다음에 저희 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된 어떤 여성주의 흐름에서 나혜석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제 부각되면서 지금은 2000년대 2월에는 정부가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한때는 정부에서 군부독재 시절에는 이런 여성들은 위험한 여성이라고 이름조차, 그녀의 전시회조차도 열리지 않던 시대에 지금은 그녀의 작품들이 수원의 아주 대표적인 거리로 조성이 되고, 그녀의 작품들을 통해서 수원 시립미술관이 또 조성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전히 나혜석에 대한 평가와 견해는 상이합니다. 그녀를 거쳐갔던 남성들의 또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혜석이 얼마나 많은 글과 그림으로써 세상 밖에 나오고 싶었는지 잠시나마 나혜석의 작품과 예술세계를 통해서 3강, 4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나혜석과 동시대 인물인 중국의 판이량을 통해서 나혜석과는 다른 신분제를 가지고 있는 판이량의 예술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화로 배우는 여성미술사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